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하루의 마무리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편안하게 재미있는 옛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절세 미인에게 빠져 어리석은 선택을 한 선비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절세 미인에게 빠진 선비. 존 안명은 젊었을 적 기질이 호방하여 얽매임이 없었지요. 그는 천하에서 제일 가는 보검과 말과 미인을 기어코 가지고야 말겠다고 작정하였지요. 그리하여 보검과 말은 몇 년에 걸쳐 수중에 들어왔지만 미인은 그때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말 등에 몸을 싣고 안장 위에 칼을 걸고서 가까운 곳을 두루 다니다가 관동의 서쪽 산 골짜기를 지나게 되었지요. 한 마을이 산을 등지고 물을 굽어보는데 크고 화려한 초가집들이 버드나무가 덮인 가운데로 비치는 풍경이 아주 멋졌습니다. 이때 한 미인이 마을에서 물동이를 이고 나오더니 시냇가 돌 위로 가서 빨래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녀는 얼굴이 빼어나고 살결이 눈처럼 하였습니다. 존 안명은 버드나무 가지에 말을 메고 칼을 짚고 나가서 오랫동안 뚫어지게 쳐다보며 날이 저문 것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녀가 이상히 여기고 물었지요. 선비님께선 무엇 때문에 날이 저물어도 가시지 않습니까? 존 안명이 사실대로 말하였지요. 나는 평생 세계의 제일 가는 물건을 내 손에 넣기로 작정하였다. 첫째는 보검이요. 둘째는 말이요. 셋째는 절세 미인인데 말과 보검은 이미 얻었으나 절세 미인은 보기가 어렵더니 다행히 너를 만났구나. 그녀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선비님이 그리 보시니 부끄럽습니다. 절세 미인을 보고 싶으시면 저를 따라오셔요. 그녀는 빨래하는 일을 중지하고 도로 마을을 향했지요. 존 안명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없고 그녀 혼자 살고 있었지요. 그녀는 부엌에 들어가더니 조금 뒤 저녁밥을 내왔는데 밥과 찬이 정결하여 입에 잘 맞았습니다. 조금 뒤 그녀는 존 안명을 이끌고 중문으로 들어가 후원의 담 밑에 이르러 존 안명에게 말하였지요. 선비님이 여기 앉아 기다리시면 저 옆 건물에서 미인이 나와 앉을 것이니 잘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도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밝은 달은 막 떠오르고 후원의 나무 바람은 맑으며 밤은 낮과 같이 밝고 건물의 그림자는 들쭉날쭉하였지요. 조금 후 한 미인이 짙은 화장을 하고 선녀 같은 자태로 방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난간에 기대어 앉았는데 사람을 기다리는 듯 하였습니다. 존 안명은 비로소 그녀의 말이 거짓이 아닌 것을 알고 눈여겨보았지요. 마치 달이 요궁에 나온 듯 황홀하였습니다. 존 안명은 눈이 부시고 정신이 환란하여 마음을 진정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혼잣말로 중얼중얼했습니다. 과연 천하국색이로구나. 그런데 이때 북쪽 담 밑에서 돌이 구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존 안명이 놀라 일어나서 가보았더니 머리에는 고깔을 쓰고 스님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높은 담을 뛰어넘어 왔습니다. 미인은 방긋이 웃고 일어나서 난간 머리에 서고 그 사람은 다락마루로 뛰어 올랐지요. 그들은 서로 허리를 껴안은 채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존 안명을 그걸 보고서
자신도 모르게 머리털이 서고 눈이 찢어질 정도로 분노하던 끝에 칼을 짚고 창 밖으로 다가가 그들의 소행을 지켜보았지요. 남명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 칼로 내리치자 남녀의 머리가 일시에 다 잘려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여종이 울면서 들어와 노쇠 소반에 그 남녀의 머리를 담아 한참 동안 슬피 고글한 다음 눈물을 거두고 나와서 남명에게 말하였지요. 선비님, 나오십시오. 그리고는 조남명을 이끌고 제 집으로 가서 절을 100번이나 하고 울며 살해하였습니다. 선비님께서 여기 오신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쇳내의 상전은 본래 서울 사대부로서 5, 6년 전에 시끄러운 세상이 싫어 이곳에 터를 잡아 집을 지었습니다. 저 스님은 그 당시 도목수였고 저 여자는 바로 쇳님의 마님입니다. 여러 달 동안 공사를 하던 끝에 저 사람과 마님은 우연히 눈이 맞아 음탕한 마음을 품고 주인님을 해칠 것을 꾀하였지요. 제 주인님은 살해당하고 남은 비복들은 쇳내 한 사람 외에는 모두 그들에게 살해될까 두려워 억지로 복종한 자들입니다. 쇳내는 항상 하늘에 기도하며 주인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애원하였는데 오늘 다행히 원수를 갚게 되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말을 마치고 그녀는 더욱 슬피 울었습니다. 조남명은 소름이 끼쳐 마치 구렁텅이에 떨어진 듯 하였지요. 그래서 그 잘못을 크게 깨닫고 부질없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나는 절세 미인에 빠져 평생 일을 그르칠 뻔했구나. 그리고 앉은 채로 새벽을 기다려 굴레를 벗겨 말을 놓아주고 칼을 부러뜨려 땅에 던져버렸지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이를 악물고 글을 읽었습니다. 걸어 다닐 적에는 방울을 차고 앉을 적에는 칼을 짚었지요. 때문에 걸음이 일정하지 못하면 방울 소리가 어지럽게 울리고 몸이 조금이라도 치우치면 칼끝이 살을 찔렀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공부하기를 이와 같이 하였으므로 후에 큰 선비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형수님에게 쫓겨난 동생.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도 한 집에서 살고 있었지요. 형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벼슬의 뜻이 있어 열심히 공부하는 동생의 뒷바라지를 하였지요. 얼마 뒤 두 형제는 장가를 들었는데 형의 아내는 마음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온 뒤로 늘 형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동생을 쫓아내도록 하세요. 공부를 한답시고 날마다 방 안에서만 뒹굴며 놀고 있는 동생을 언제까지나 먹여 살려야 한단 말이에요. 동생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겠소? 조금만 더 두고 보다가 벼슬을 하면 그때 내보냅시다. 하지만 형의 아내는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당신 동생은 절대로 벼슬하지 못해요. 우리 양식이 더 축나기 전에 쫓아내셔요. 만약 당신이 쫓아내지 못하겠다면 내가 쫓아내겠어요. 그 뒤로 형의 아내는 동생 부부를 몹시 구박했습니다. 동생 부부는 도저히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동생이 형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재산을 조금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따로 나가 살겠습니다. 형은 잘 되었다 생각하고 동생에게 쓸모도 없는 산 비탈의 땅을 조금 떼어 주었습니다.
이제 동생은 책을 집어던지고 농사를 지어야만 하였지요. 난 그동안 책만 읽어 농사라곤 모르는데 게다가 집 안에 씨앗이라곤 없으니 형에게 가서 씨앗도 빌리고 농사 짓는 법도 물어봐야지. 동생은 씨 뿌릴 때가 되자 형네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형은 없고 형수님만 있었지요. 씨앗을 빌려달라고? 저 동생네는 공짜밖에 모른단 말이야. 그렇다고 안 줄 수도 없고. 심술 굳은 형수는 동생네를 골탕 먹이려고 수수 씨앗 2대를 냄비에다 푹 삶아서 내주었지요. 이것을 밭에다 뿌리고 잘 키워보시구려.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씨앗을 밭에다 골고루 뿌렸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수수 씨앗 중에는 익지 않은 씨앗 한 톨이 들어있어 싹을 틔웠지요. 정말 귀한 싹이군. 씨앗 한 톨만이 싹을 틔우다니. 동생은 정성스레 싹을 키웠습니다. 날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주었지요. 그래서 싹은 한 그루의 수수로 자라났고 얼마 뒤에는 커다란 밭을 모두 덮을 만큼 커졌습니다. 수수알도 어른 주먹만 하였지요. 이제 그 큰 수수를 수확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커다란 새가 한 마리 날아와서 말하였지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수십만 리 길을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무척 배가 고픕니다. 당신 밭의 수수를 먹어도 될까요? 나는 너에게 수수를 주고 싶어. 하지만 우리 가족에겐 이 수수가 전부란다. 네가 이걸 먹어버리면 우리 가족은 내년까지 굶어야만 해. 그건 걱정 마셔요. 이 수수를 내게 주시면 당신을 은이 가득 널려있는 보물섬으로 데려가 드리겠습니다. 동생은 새가 거짓말을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수수를 먹어도 좋아. 수수를 먹고 기운을 차린 커다란 새는 동생에게 말하였지요. 이제 집으로 가셔서 적당한 자루를 하나 가지고 오십시오. 너무 크면 안 됩니다. 동생이 자루를 가지고 오자 새는 동생을 등에 태우더니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그리고는 동생을 눈 깜짝할 사이에 보물섬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보물섬에는 과연 은덩이가 땅바닥에 자갈처럼 잔뜩 깔려 있었습니다. 자, 이제 자루에다 은덩이를 채워 넣으세요. 전 그동안에 물을 마시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빨리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가 떠오르면 우린 그 강한 햇살에 새까맣게 타서 목숨을 잃게 될 것입니다. 동생은 은덩이를 주어 자루에 집어넣었지요. 아주 잠깐 만에 자루는 불룩하게 차올랐습니다. 그때 커다란 새가 다시 나타났고 동생은 은자루를 메고 새 등에 올라탔습니다. 저를 꽉 잡으세요. 새는 다시 쏜살같이 하늘을 날아 동생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동생은 보물섬에서 가져온 은덩이를 팔아 큰 부자가 되었지요. 형과 형수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뭐? 내 동생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고? 빨리 동생네로 가서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지 알아보고 오세요. 그래서 형은 허겁지겁 동생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서 은덩이를 얻게 된 이야기를 들었지요. 형은 집으로 돌아와 곧 아내에게 수수를 2대 삶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밭에다 뿌렸지요. 그랬더니 과연 얼마 뒤 단 하나의 싹이 났습니다. 형이 그 싹을 잘 보살펴 주자 주먹만한 수수알이 달린 커다란 수수로 자라났지요. 그리고 커다란 새가 날아왔습니다.
형은 커다란 새가 수술을 청하기도 전에 먼저 말하였습니다. 이 수술을 내게 줄 테니 나를 보물섬으로 데려다다오. 그러지요. 커다란 새는 수술을 먹어치운 뒤 형에게 자루를 가져오라 말했습니다. 형은 욕심을 내어 아주 커다란 자루를 가지고 나타났지요. 커다란 새는 형을 등에 태우더니 곧장 보물섬으로 날아갔습니다. 자루에다 얼른 은덩이를 채우세요. 내가 물을 마시고 올 동안 다 끝내셔야 합니다. 해가 뜨면 그 햇볕 때문에 까맣게 타서 죽게 될 것입니다. 형은 허겁지겁 은덩이를 자루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커다란 자루였는데도 금방 모두 차버렸지요. 더 이상 넣을 수가 없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이 많은 은덩이를 내버려 두고 갈 순 없지. 형은 욕심이 나서 저고리와 바지를 벗어 자루처럼 만들고 그 속에도 은덩이를 채워 넣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나 그때 커다란 새가 날아와 말했습니다. 해 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서 가야 해요. 빨리 내 등에 타세요. 잠깐만, 은덩이 하나만 더 넣고. 아니야, 아직 하나만 더. 시간이 없어요. 벌써 해가 뜨고 있어요. 형은 고개도 들지 않고 은덩이를 줍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커다란 새는 할 수 없이 혼자 날아올랐지요. 그때 해가 떠올랐고 햇빛은 은덩이의 눈부시게 반사되었습니다. 아, 뜨거워. 형은 곧 까맣게 타서 죽고 말았지요. 그 사이 무트로 날아온 커다란 새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 죽은 거야. 내가 오늘 저녁에 날아가서 그 시체를 먹어치워야지. 해가 지자 커다란 새는 보물섬으로 날아갔습니다. 과연 형은 은덩이 위에 쓰러져 죽어 있었지요. 커다란 새는 기뻐하며 시체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욕심이 없어 내가 먹을 수 없었어. 결국 욕심 많은 인간이 내 배를 채워주는구나. 그런데 그 새는 먹느라 정신이 없어서 해가 뜨는 것도 잊고 말았습니다. 벌써 해가 떴네. 어서 날아가야지. 커다란 새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는 벌써 날개가 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새 역시 까맣게 타서 죽어버리고 말았지요. 결국 욕심 많은 형과 커다란 새는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똑똑한 선비와 수수께끼. 옛날 옛적 아주 글 공부를 많이 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천자문, 동몽선습, 명심보감, 사기 당류를 모두 읽고 대학, 논어 맹자 시경 서경, 주역까지 읽지 않은 책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아는 것 많고 똑똑하기로는 세상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판이었지요. 내가 이럴 게 아니라 세상 구경을 다니면서 슬기 겨룸이나 해봐야지. 그러고는 하루는 아예 신발끈을 조여매고 집을 나섰습니다. 누가 저보다 글을 더 많이 읽고 아는 것 더 많은 사람 없나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았지요. 그런데 어디를 가나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어느 산골 마을에 가게 되었지요. 마침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기에 길가 주막집 처마 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조그만 아이가 동생을 데리고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지요. 선비는 아이들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안에서 아이들 어머니가 얘야, 거기 빗자루 좀 가져오너라 하니
이 아이가 빗자루를 강아지 꼬리에다 붙잡아 메고서 어머니, 강아지를 부르셔요. 하지 뭐겠어요. 어머니가 강아지를 부르니 강아지가 꼬리에 빗자루를 달고 쪼르르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강아지에게 심부름을 시킨 셈이었지요. 비를 안 맞으려고 저런 꾀를 쓴 게로군. 참 똑똑한 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선비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니? 그러니 아이가 동생을 가리키면서 내 나이에서 한 살을 떼다가 쟤를 주면 둘의 나이가 같아지고 제 나이에다 한 살을 떼다가 나를 주면 내 나이가 곱절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형은 몇 살이고 동생은 몇 살이란 말일까요? 이 선비는 한참 동안 끙끙 앓으면서 생각한 끝에 겨우 알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 번거지를 쓴 사람들 여럿이 말을 타고 소란을 떨며 들어왔지요. 가만히 보니 말을 탄 사람도 있고 안 탄 사람도 있고 말 한 마리에 두 사람씩 타기도 하고 한 사람씩 타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언뜻 봐서는 사람이 몇인지 말이 몇 마리인지 몰랐지요. 이때 안에서 또 아이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제 들어오신 손님들은 모두 몇이고 말은 모두 몇 마리더냐? 하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말 한 마리에 사람 하나씩 타면 15마리가 모자라고 두 사람씩 타면 9마리가 남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지요. 이 선비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모르겠더랍니다. 책을 그렇게나 많이 읽고 아는 것이 많아도 조그만 아이가 된 수수께끼를 못 푸니 이게 무슨 망신이겠어요? 그래서 그만 슬기 겨루미고 뭐고 모두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주 얌전하게 입 다물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저나 수수께끼는 모두 푸셨나요? 과부와 아들 형제. 옛날 어느 곳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에게는 아들 형제가 있었는데 큰 아들은 장가를 가 살림을 차렸고 작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지요. 어느 날 어머니가 병으로 눕게 되었는데 도무지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동생은 형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의외로 형은 무심하였지요.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라는 태도에 동생은 하는 수 없이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이라도 쳐볼까 해서였지요. 그 점쟁이는 녹일국에 가서 정명수를 사다 먹여야 나을 병이라고 점괘를 알려주었습니다. 동생은 막막했지요. 녹일국이라니 듣도 보도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형을 찾아가 의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녹일국이 어디에 있는 줄 알고 하는 소리야? 이 어리석은 놈. 함께 녹일국에 갔다 오자는 동생의 말에 형은 화를 내었지요. 그럼 형님은 못 가시겠다는 겁니까? 못 가지. 어머님이 그 때문에 돌아가신데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군요. 그래, 내 목숨을 걸고 약을 구하러 가긴 싫단 말이다. 동생은 단념하였습니다. 이쯤이 되면 아무리 설득해 보아도 소용이 없는 일이었지요. 동생은 동네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녹일국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았습니다. 어르신들은 석 달 열흘을 꼬박 배를 타고 가야 한다는 머나먼 고장이라고들 하였지요. 동생은 어머님을 살려야겠다는 일념에서 그 머나먼 고장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그에게는 모아두었던 돈이 있어 그 돈으로 배를 빌렸지요.
배가 고향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배를 집어삼킬 듯이 덤벼드는 물고기 같이 생긴 괴물을 만났습니다. 그는 당황했지만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배를 멈춘 뒤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옥황상제님, 용왕님, 부디 보살펴 주십시오. 어머님 병환이 심하여 녹일국으로 약을 구하러 가는 길이옵니다. 약을 구하여 어머님께 드릴 때까지만 두루 보살펴 주십시오. 기도를 마치자 주변이 순간 조용해서 동생은 살며시 눈을 떠 보았습니다. 괴물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마침 불어오는 순풍을 받아 배는 바다 위를 미끄러져 가는 것이었지요. 그래서인지 생각과는 달리 불과 열흘 만에 녹일국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명수를 파는 약방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지요. 게다가 약방 주인은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이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약을 가지고 돌아가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면 세 첩을 먹이고 살아 계시다면 6첩을 먹여야 한다고 친절하게 일러주었지요. 그는 몇 번이고 감사의 말을 드린 뒤 고향으로 돌아가는 배를 띄웠습니다. 며칠간의 항해 끝에 멀리 고향이 보이기 시작하였지요. 그 무렵 동생의 배를 향하여 한 척의 배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형이었지요. 두 척의 배가 서로 마주쳐 멈추었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약을 달라고 하였지요. 우리 형제가 함께 가서 약을 구해왔다고 해야 동네에서도 평판이 좋을 것 아니냐. 어머님이 기뻐하실 것은 물론이고. 마음 착한 동생은 형의 입장을 생각하여 약을 내주었지요. 그러나 형은 약을 받자 갑자기 동생에게 달려들어 양쪽 눈을 후벼 파내고 배의 밑창을 뚫어버렸습니다. 배는 고통에 신음하는 동생과 함께 침몰하기 시작하였지요. 형은 배가 완전히 가라앉은 것을 보고서야 뱃머리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곤 어머니를 찾아갔지요. 어머님, 저희들 형제가 어머니를 살릴 물을 구해왔습니다. 못난 애미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그런데 동생은 어디 있느냐? 저보다 뒤떨어졌습니다. 이제 곧 올 것입니다. 한편 동생은 배에서 떨어져 나온 판자 하나를 의지하고 정처 없이 떠돌고 있었지요. 며칠을 떠돌았는지 몰랐습니다. 판자 조각이 무엇인가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더듬어 보았습니다. 모래와 바위의 감촉이 느껴졌지요. 육지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손의 감촉에만 의지하여 나아가던 그의 귀에 어디선가 대나무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나무를 잘라 퉁소를 만든 동생은 그 자리에 앉아 퉁소를 불었지요. 그가 퉁소를 불자 그 소리에 끌려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지요. 불쌍하게 여긴 사람들은 그를 보살피기로 하고 식사며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지요. 밤이면 밤마다 부엉이가 날아와 한쪽 날개는 깔고 한쪽 날개는 펴서 그의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엉이는 날이 새기가 바쁘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동네 사람들은 하늘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그날도 사람들은 모여 그의 퉁소 소리를 듣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비둘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를 찾아봐 주십시오.
귀에 익은 소리가 꼭 고향에서 온 비둘기 울음 같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비둘기를 찾았습니다. 비둘기는 목에다 종이 조각을 달고 있었지요. 그 사람이 종이를 가져오니 그는 탄식하였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어머니의 편지도 못 읽는가? 그는 슬픔을 참지 못해 두 주먹으로 눈을 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은 다시 환하게 밝아졌지요. 그는 답장을 써서 비둘기의 목에다 걸어주니 비둘기는 훨훨 날아갔습니다. 언제 돌아간다는 내용의 편지였지요. 그런데 이 나라의 공주가 그런 사연을 듣고 둥소 소리를 듣고자 했으므로 그는 궁중으로 갔습니다. 그의 둥소 소리는 공주를 매혹시켰지요. 공주는 왕에게 그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딸의 소원을 들어주어 마침내 그들은 혼인을 하였지요. 얼마 후 편지에 쓴 귀양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내인 공주를 거느리고 수많은 재물과 보물을 실은 배를 고향으로 띄웠지요. 한편 어머니의 병은 완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은 작은 아들의 생각에 시름이 그치질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마리의 비둘기가 아들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어머니는 자나깨나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렸지요. 맏아들은 갑자기 명랑해진 어머니가 이상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어머니가 없는 틈을 타서 상자를 뒤져보았더니 그 속에서 동생의 편지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형으로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동생을 없애야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혔지요. 동생이 온다는 날 형은 마을의 싸움꾼을 데리고 배를 띄웠습니다. 동생이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없애버리자는 심산에서였지요. 동생이 타고 오는 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도 형을 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기쁨이 앞섰지요. 그러나 선체가 서로 맞부딪히자 형의 배에서 장정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동생의 배를 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싸움이 일어난 것이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동생은 공경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7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왔지요. 비둘기는 몸에 휘감고 온 모래를 형의 배에다 뿌렸습니다. 그 배에 탔던 싸움꾼들은 모래가 눈 아래 박혀 눈을 뜰 수가 없었지요. 앞 못 보는 장님과 싸움을 하는 격이었습니다. 동생 배에 있던 사람들은 싸움꾼들을 모두 바다에 빠뜨려 쉽사리 상대방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형도 싸움꾼들과 운명을 같이 하였지요. 그의 배가 고향에 닿자 온 동네 사람들은 환영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병을 낫게 한 작은 아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였고 공주인 며느리의 대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늙은 호랑이의 유언. 옛날 나이 든 호랑이가 임종을 앞두고 아들 호랑이를 불렀습니다. 얘야, 네가 아무리 힘센 호랑이라고 해도 절대 사람이라는 것에는 가지 말거라. 이 말을 마치고 늙은 호랑이는 죽었지요. 그러나 호기심 많고 혈기 넘치는 아들 호랑이는 대체 사람이 어떤 동물인지 찾아 누가 센지 겨뤄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사람을 찾아 나선 호랑이는 길을 가다 황소를 만났지요. 호랑이가 보기에 황소는 힘이 세어 보였습니다. 네가 사람이라는 동물이냐? 나는 사람이 아니라 황소이다.
사람은 왜 찾는 것이야? 사람은 내 코에 콧뚜레를 뚫어 나를 몰고 다니며 죽도록 일을 시킨단다. 그렇다면 사람은 매우 힘센 동물이로구나. 아니다. 내가 뿔로 받으면 나뒹굴 정도로 약한 동물이지. 호랑이는 알쏭달쏭했습니다. 힘이 약한 동물이 황소처럼 단단한 뿔과 큰 몸집을 가진 동물을 부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궁금해하며 길을 계속 가는데 이번에는 낙타를 만났습니다. 네가 사람이라는 동물이냐? 아니, 나는 낙타인데 사람은 왜 찾는 것이야? 누가 더 센지 사람과 힘을 거루어 보려고 한다. 세상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동물이야. 어떤 동물도 사람을 이길 수 없으니 그런 생각일랑 말거라. 괜히 허세를 부리다가 나처럼 사람을 태우기 위해 항상 몸을 굽히고 고삐에 묶여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신세가 될지도 모른단다. 낙타가 호랑이를 말렸으나 호랑이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사람은 몸집이 크지도 않은데 어떻게 힘이 세단 말이야? 사람의 힘은 지혜에 있단다. 지혜만 있으면 어떤 동물도 이길 수 있지. 낙타의 말을 들은 호랑이는 지혜라는 것을 차지하여 더욱 힘센 동물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며 가던 길을 계속 갔지요. 지치도록 산 길을 헤맨 호랑이는 드디어 나무꾼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호랑이를 만난 나무꾼은 정신이 아득해지고 온 몸이 떨렸지만 겨우 태어난 척을 하였지요. 호랑이는 이번에도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나무꾼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호랑이는 무척 놀랐지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게 사람이라고? 한 번에 때려 죽일 수 있는 약한 동물 아닌가? 호랑이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아, 나에게 보여줄 힘이나 능력이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힘센 동물도 물리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라는 말에 호랑이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반면 나무꾼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마음을 가다듬었지요. 그럼 내게 지혜를 보여다오. 제가 오늘 호랑이님을 뵐 줄 모르고 집에다 두고 왔습니다. 호랑이님을 모시고 가고 싶으나 저희 집에는 가축을 지키는 개들이 있어 당신을 보면 달려들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 계시면 제가 지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호랑이는 순순히 허락하였지요. 그러나 나그네는 몇 발자국 걸어가더니 멈추었습니다. 호랑이님, 그렇게 뒤에 계시니 무섭습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우냐? 호랑이님이 저를 꼭 뒤에서 잡아먹을 것만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호랑이는 속으로 혀를 끌끌 차면서 사람이라는 동물은 약하고 겁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였지요. 호랑이는 그저 지혜를 빨리 갖고 싶은 욕심에 그렇게 무서우면 자기를 나무에 묶고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나무꾼은 호랑이를 꽁꽁 묶은 다음 지혜를 가져오겠다며 떠났지요. 그런데 이 나무꾼은 잠시 후 엉뚱하게도 마른 나뭇가지를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호랑이 주변에 쌓았지요. 자, 제가 지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부싯돌을 쳐서 쌓아놓은 나무에 불을 붙이고 도망쳤습니다. 호랑이는 불에 타서 죽을 판이 되니 무서워 벌벌 떨었지요. 다행히 묶어놓은 줄 하나가 불에 타면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덕분에 호랑이는 불 사이로 도망쳐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털은 불에 그을려
줄무늬가 생기게 되었지요. 지혜의 매운맛을 톡톡히 본 호랑이는 그 후 그토록 갖고 싶던 지혜 대신 줄무늬 털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술, 보자기. 옛날 필리핀 어느 마을에 안드레라는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늙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끼니만 때울 정도로 가난하였지요. 어머니는 눈만 뜨면 배가 고프다고 야단이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안드레는 쌀을 사러 가야 하였지요. 주머니 속엔 언제나 딱 하루치 쌀값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안드레가 숲을 지나려는데 웬 남자가 칼을 빼들고 뱀을 죽이려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안드레는 작은 뱀이 불쌍하여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뱀을 죽이려고 하시나요? 혹 뱀이 아저씨를 물기라도 했나요? 나를 문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물 수도 있으니 죽이려는 것이지. 그런데 왜 그러니? 안드레는 재빨리 남자의 손을 막으며 말하였지요. 아저씨, 그 뱀을 죽이지 마셔요. 아무 죄도 없는 뱀이 죽는다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저씨가 뱀을 놓아주시면 제가 이 돈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레는 주머니에 있는 쌀 살 돈을 몽땅 내놓았지요. 별 이상한 사람을 다 보겠군. 남자는 돈을 받아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안드레는 남자가 멀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집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안드레가 막 걸음을 떼려는 순간 웅크리고 있던 작은 뱀이 스르르 몸을 풀더니 안드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은데 저와 함께 저희 집에 가지 않을래요? 집에는 대장님과 친구들이 많이 있답니다. 안드레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뱀이 말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뱀이 우글거리는 뱀 굴로 가자니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지요. 작은 뱀은 안드레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기분에 들떠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 대장님이 무얼 원하느냐고 물을 것이에요. 그러면 대장님의 빨간 보자기를 원한다고 말하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는 요술 보자기랍니다. 참, 대장님이 좀 무서워 보여도 겁먹지 마세요. 속은 아주 따뜻한 분이십니다. 이쯤 되니 안드레는 뱀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꾸불꾸불 산 길을 따라가니 깊은 골짜기 아래에 서늘한 굴이 있었지요. 작은 뱀이 굴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안드레도 따라 들어갔지요. 그런데 안드레가 들어서자마자 무시무시하게 생긴 대장뱀이 빨간 혀를 날름거리며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 작은 뱀이 재빨리 대장뱀에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제야 대장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우리 막내를 구해주어 정말 고맙소. 그 보답으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겠소. 안드레는 작은 뱀이 했던 말을 떠올려 빨간 보자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대장뱀은 요술 보자기를 선물로 주었지요. 안드레는 뱀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서둘러 뱀굴을 빠져나왔지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1분 1초라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지요. 작은 뱀과 함께 갈 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잠시 쉬어 가려는데 마침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오두막에는 아주머니 혼자 살고 있었는데 왜인지 심술궂어 보였지요. 그래도 마루를 내어준 게 고마워서
안드레는 아주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하였습니다. 보자기야,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렴. 그러자 요술 보자기가 바람을 일으키더니 임금님의 잔치상보다 더 근사한 상을 차려내었지요. 아주머니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욕심이 생겨났지요. 그래서 안드레에게 억지로 독한 술을 권하며 이렇게 꼬드겼습니다. 젊은이, 나에게 말만 하면 어디든지 날아가 못된 녀석들을 혼내주는 요술 돌멩이가 있는데 그 요술 보자기와 바꾸지 않겠니? 안드레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요술 보자기와 요술 돌멩이가 서로 바뀌어져 있었지요. 하는 수 없이 안드레는 요술 돌멩이를 들고 또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날이 저물었지요. 저녁이라도 얻어 먹으려고 어느 허름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허름한 집에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며칠을 굶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었지요. 저녁을 얻어 먹기는커녕 오히려 음식을 드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안드레는 생각 끝에 요술 보자기를 찾아오기로 하였지요. 요술 돌멩이들아, 아주머니에게 가서 요술 보자기를 찾아오너라. 그러자 돌멩이들이 번개같이 날아서 요술 보자기를 가져왔습니다. 요술 보자기를 되찾은 안드레는 할머니를 위하여 멋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자 할머니가 웬 지팡이 2개를 안드레에게 내밀었지요. 젊은이 정말 고맙네. 이건 주인을 괴롭히는 녀석들을 혼내주는 요술 지팡이라네. 이제 나는 너무 늙어 이 지팡이가 소용이 없으니 자네가 가져가 요긴하게 쓰게나. 이렇게 해서 안드레는 요술 보자기, 요술 돌멩이, 요술 지팡이까지 얻게 되었지요. 안드레는 할머니를 위하여 멋진 식사를 더 준비해 두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에 도착하였지요. 하루 종일 아들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지쳐 있었습니다. 안드레는 서둘러 요술 보자기를 펼쳐 맛있는 음식을 차렸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어머니는 너무 기뻐서 그동안 앓던 병까지 싹 나아버렸지요. 소문은 하룻밤 만에 온 동네 방네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부터 도둑들은 모두 안드레의 집으로 모여들었지요. 하지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술 돌멩이 요술 지팡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겠어요? 요술 보자기 근처에도 못 가보고 도둑들은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안드레는 요술 보자기 덕분에 사람들을 도우며 어머니와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임금님의 옥대. 옛날에 돌이라는 아이와 두탑이라는 아이가 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돌이는 넉넉한 집에서 살았지만 두탑이의 집은 그렇지 못하였지요. 그래도 두 아이들은 남달리 친하게 지냈습니다. 두 아이가 어른이 된 뒤에는 더욱 처지가 달라졌지요. 돌이는 나라의 정승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한편 두탑이는 눈까지 멀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런데도 두탑이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몇 년 동안 점수를 배웠지요. 정승이 된 도리는 언제나 두탑이가 측은했습니다. 두탑이는 점을 치는 사람이 되었지만 점을 보러 오는 사람은 없었지요. 하루는 정승이 소박한 옷차림으로 두탑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두운 오막살이 방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어쩐지 어색하였습니다.
여보게, 그동안 자네를 찾아오지 못해 미안하네. 정승은 두타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린가? 옛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찾아와 주니 정말 고맙네. 정승은 어떻게든 친구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자네, 내 이야기 잘 듣게. 정승은 두타비의 귀에 입을 대고 속닥속닥 속삭였지요. 며칠 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정승이 타고 다니던 말 중 제일 비싼 백마가 없어졌다며? 그러게 말이야. 하룻밤 사이에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네. 마을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정승의 백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승은 점도 치고 방도 붙였지요. 잃어버린 말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타비가 정승의 집 앞에 나타났지요. 나도 점을 치게 해 주시오. 정승은 두타비에게 점을 치게 했습니다. 동문 밖 도장골 14번째 소나무에 백마가 묶여 있소이다. 정승은 곧바로 사람을 시켜 백마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두타비 말대로 소나무에 백마가 묶여 있었지요. 이 소문은 빠른 속도로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두타비를 찾아 점을 치러 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타비를 찾는 사람들은 늘어났지요. 정승이 두타비에게 귓속말을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두타비의 소식은 왕의 귀에까지 들렸지요. 그때 마침 왕은 옥대를 잃어버려 속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왕은 두타비를 궁궐로 불러들였지요. 이런 일이 벌어지자 옥대를 훔쳐간 도둑두목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점을 잘 치기로 유명한 두타비가 왔으니 금방 잡힐 게 뻔하였지요. 두목은 두타비의 집 근처에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두타비는 왕의 명을 받고 말에 올라탔지요. 아유, 불가설이라 이를 어쩐다. 불가설이란 말로는 설명하지 못한다는 뜻이었지요. 두타비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 숨어있던 두목의 부하들은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마침 두목의 이름이 불가요. 벼슬은 설이었던 것입니다. 불가설? 아니, 벌써 두목의 이름과 벼슬을 알고 있다니. 부하는 서둘러 도둑인 두목에게 달려가 이를 알렸습니다. 두목은 떨리는 마음으로 두타비가 궁궐에 도착하기 전에 만나야겠다고 마음먹었지요. 급히 달려간 두목은 궁궐로 향하던 두타비를 만났습니다. 두타비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두목은 두타비를 붙잡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말에 가득 싣고 온 온갖 귀한 물건을 바쳤지요. 이놈이 분명 무슨 죄가 있는 게로구나. 두타비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이놈, 네 잘못은 용서치 못할 일이다. 두타비는 고함을 질렀지요. 임금님의 옥대가 탐이나 그만. 두목은 얼떨결에 솔직하게 이야기하였지요. 그제야 두타비는 어떤 사정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가 큰 죄를 지었으나 그토록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이번만은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옥대를 궁궐 서쪽 돌담 아래에 가져다 놓도록 해라.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두목은 몇 번씩이나 두타비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궁궐에 들어선 두타비는 임금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네가 점을 잘 친다는 두타비냐? 내 옥대를 찾아준다면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두타비는 눈을 꼭 감고 점을 치는 흉내를 내었습니다. 옥대는 궁궐 서쪽 돌담 아래에 있습니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두타비가 말하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임금님, 옥대가 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이구나. 다시 한번 너를 시험해 보고 싶구나. 순간 두타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며칠 후 두꺼비 한 마리가 뜰 안에서 뛰어다니는 게 보였지요. 왕은 신하를 시켜 큰 돌을 가져다가 두꺼비를 눌러놓게 했습니다. 그런 뒤 두타비를 불렀지요. 너는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맞춰보도록 해라. 네가 맞히지 못한다면 살아서 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임금님이 말하였지요. 한 번은 운이 좋게 살았으나 이젠 영락없이 죽게 되었구나. 두타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신하들이 수군대기 시작하였지요. 무엇 하느냐? 어서 말해보거라. 아이고, 도리 때문에 두타비가 죽는구나. 두타비는 자신을 한탄하며 울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크게 웃었지요. 과연 세상에서 제일 가는 점쟁이로다. 내가 지금 두꺼비 한 마리를 돌로 눌러놓은 것을 어찌 알았단 말이냐? 두타비는 두꺼비의 방언이 아니냐? 임금님은 두타비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